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 오는 4일 11시로 정해졌습니다. 관련 내용들 이채연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헌법재판소 취재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일이 정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4일 11일만으로 정해졌는데 11일로 정해졌습니다. 이번 결정 어떻게 좀 이루어졌는지요? 네, 일단 오늘 헌법재판소가 오전 10시 40분 정도에 발표를 했습니다. 네. 오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선고일을 확정해서 이제 공표를 한 겁니다. 일단 지난해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이제 국회를 넘어서 현재 탄핵 심판이 넘겨진 지 108일 만이고요. 이제 최종 변론 11차례 이 최종 변론을 거쳐서 한 달여 만에 결론이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5주째 지금 재판관들이 평일을 이어왔기 때문에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가운데 가장 오래 걸린 재판으로 기록되는 상황에서 오늘 오전 평의에서 선고 날짜의 의견을 모았다, 이렇게 헌재 측은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전례에 비춰서 지금 뭐 이틀이나 사흘 전에는 확정이 된 거고요. 지금 연일 지금 선고일이 안개 속인 상황에서 뭐 이러다가 뭐 4월 18일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두 그러니까요. 재판관이 임기가 끝나는 이 지점까지도 넘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여러 추측이 또 난무를 했었는데, 일단 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당장 내일 이제 사의 재보궐 선거가 또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 10일에는 정기 목요일 선고를 한다고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두 재판관 퇴임 한 주 전쯤에는 정기 선고를 한다고 밝힌 상황이었고, 그 다음 주엔 곧바로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만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번 주로 선고일을 확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취재를 계속 해봤을 때 네. 지난주부터는 사실 이제 평의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재판관들 각자가 이 사건을 검토하는 시간이 굉장히 늘어났다. 이 부분을 저희가 취재를 했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연구 보고서를 계속해서 이제 수정하는 지시들이 예. 상당 부분 이제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다라는 내부 분위기를 저희가 취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결론에 거의 다 다다른 상황에서 좀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지금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결론에 다다른 수준인 건지 좀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했는데, 결국 오늘 오전 평의에서 이제 재판부가 선고일 지정을 합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사실상 취재기자들도 오늘 아침에 다 똑같이 처음으로 알게 된 사실인 거겠네요. 예, 맞습니다. 사실 뭐 어제까지만 해도 평의가 계속되는 상황이었고, 이번 주 그러니까 만약에 선고를 된다면 이번 주 후반 가능성이 계속해서 점쳐지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또 가능하냐를 두고 저희 취재 기자들조차도 사실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황이었고, 만약에 이번 주 하게 된다면 오늘 공지하고 목요일이나 금요일 선고할 가능성, 혹은 내일까지도 이제 분수령을 저희가 잡아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촉각 이제 예의주시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오늘 오전에 전격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예, 오늘 오전에 이렇게 발표가 됐다 말씀해 주셨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양측의 통보는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대통령 대리인단 이 양측에 전자송달 방식과 전화로 지금 선고 날짜와 시간을 통보를 했고요. 지금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관저에 오늘 중으로 우편 송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양측의 통지가 이루어졌고 기자단에도 공지가 된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지금 지자체나 학교, 뭐 경찰 쪽에는 구체적인 것까지는 저희가 1시간 전쯤 취재했을 때는 통보가 아직 안 된 상황이었는데, 네. 지금으로선 아마 다 됐을 걸로 보이고요. 지금 여기에 뭐 전 국민이 지켜볼 수 있도록 선고 과정 자체가 생중계가 될지 역시 관심이었는데, 현재는 탄핵 심판 당일 방송사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지금 국민적 관심인 걸 고려해서 일반 시민에게도 방청석이 제공이 됐고, 선고 전 과정이 생중계된 바 있는데, 이런 부분들 아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지금 선고 당일 국회 측 대리인단 같은 경우에는 17명 웬만하면 다 출석해서 선고를 지켜보겠다, 이렇게 저희 취재진에게 밝혔고요.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출석 여부에 대해서 아직은 미정이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예. 일반인 방청을 허용한다라는 것은 뭐 일반인 중에서 이미 뭐 어느 정도 선발된 인원들이 방청할 수 있고 뭐 그런 의미인 겁니까? 네, 아마도 이제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예. 무작위 추첨 같은 것들을 거쳐서 될 걸로 보이고요. 일단 이제 지금 방청석
그러니까 예. 이런 일반인 방청까지도 허용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헌재로서도 내부 뭐 방송 장비 점검이나 뭐 경내 검문 검색 뭐 이런 절차 점검 때문에 헌재도 사실상 오늘부터는 전 직원이 비상 체제에 돌입을 했을 걸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뭐 보안 문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고 준비에 이제 박차를 가할 걸로 보입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헌법재판소 앞은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네. 그날 하루만큼은 정말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맞습니다. 아까 언급해 주셨잖아요. 선고일이 사실 계속해서 미뤄졌어요. 4월까지 갈 거라는 생각도 못했던 것도 사실이었었는데 네. 그 배경 같은 것도 좀 저희 얘기를 해볼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한 달 가까이 평의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헌재가 좀 지나치게 뭐 좌고우면하는 게 아니냐, 뭐 결론에 다다른 게 맞는 건지 뭐 게다가 뭐 여러 가지 18일까지 넘기게 되면 그야말로 6인 체제에서는 그렇죠. 이 심리 정족수가 안 되는 상황에서 종국 결정까지 할 수 있느냐 이 문제는 지금 또 별도로 따져봐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그때까지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들이 조심스럽게 제기됐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 과정에서 뭐 5대3 교차설까지도 나왔었고요. 근데 다만 이제 뭐 계속해서 뭐 예측이 좀 틀려 엇나가면서 4월까지 끌어온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계속 취재를 해봤을 때는 이제 지난주부터는 더 이상 이제 딜레이가 될 만한 요소들, 그러니까 재판관 한 명이 나는 좀 더 이 쟁점에 대해서 들여다봐야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지연 요소들, 핑계를 더 이상 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상황에 도달했던 것으로 지난주부터 그렇게 상황이 좀 보이고 있었고, 지금 이렇게 왜 늦어지게 됐느냐, 예. 결국에 선고일 지정에 합의를 했지만 왜 이렇게 늦어졌냐를 좀 두고 보면, 저희가 좀 따져보면 지금 헌재가 그동안의 재판을 진행해온 방식을 보면요, 여러 사건들을 같이 처리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제일 먼저 한 거였으면 다른 사건들을 아예 제쳐두고 선고를 하지 않았을 텐데, 일단 심리가 완성된 것들은 바로바로 이제 선고를 내렸습니다. 예. 감사원장 탄핵 심판도 마찬가지고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지금 정기 선고까지 줄지어서 처리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100% 에너지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만 쏟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에너지가 분산되면 선고 시점이 뒤로 가는 건 당연해 보였던 거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지금 세부 쟁점에 있어서 위헌인지 아닌지 여부를 따지는데 이제 재판관 내부에서 이견이 일치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좀 크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는 이미 결론이 뭐 7대1이든 6대2든 5대3이든 결론이 난 상황에서 종국 결정을 이제 뭐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많았는데, 그렇다기보다는 지금 결정의 어떤 통일성 측면에서 결정문에 논리를 세우는 과정에서 서로를 설득하는 과정이 좀 길어졌다라고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인 판단일 것 같고요. 다수의 이제 법조계 인사들도 취재된 바로는 그렇게 전했고, 또 다른 뭐 예를 또 하나 든다면 지금 일반적인 결정문 작성 방식이나 평의 같은 걸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결정문 초안을 두고 재판부가 토론을 이어가기 때문에 이 결정문을 써보면 뜻하지 않게 보이는 쟁점이라던가 아니면 나중에 지금 대통령 선고기 때문에 이게 선례가 또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문제가 될 만한 어떤 표현들, 요소들 이런 것들을 걸러내는 과정에 좀 시간이 오래 걸렸다.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는 상황이고, 이제야 어느 정도 그러니까 법리대로 논리를 갖춘 결정문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시점이고, 이젠 재판관들별로 더 이상 이 쟁점에 대해서 좀 문제를 삼거나 더 살펴봐야겠다라고 하는 지연 요소들이 사라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장시간의 평의를 거쳐서 이번 주 금요일이죠. 4월 4일 오전 11시에 선고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선고까지 남은 절차들도 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선고기를 지금 정한다는 건 재판부 개개인별로 더는 이제 뭐 180도 이상 완전히 이제 바뀌지 않을 정도로 결론에 대한 이제 개개인들이 판단을 섰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꼭 저희가 판결을 했는지 여부까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이 표결을 꼭 하지 않더라도 그간의 평의 과정에서 서로 의견을 충분히 논의를 했기 때문에 어떤 의견인지는 지금 서로 짐작을 하고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헌재가 선고 기일만을 공지한 상황에서 이제 판결 절차가 당일에 혹은 선고 직전, 그 전날 오후에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만약에 판결을 안 했다라고 하면 남은 것은 이 판결과 결정문을 최종 수정하는 일 그리고 선고만 남겨둔 상황입니다. 예. 일단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뭐 평의가 선고 당일에까지도 열린다면 그 당일날 보완을 위해서 판결을 할 가능성도 현재로서 배제할 수 없고요. 일단 이 표결 절차만 좀 미뤄둔 상황에서 뭐 몇 대 몇 결론으로 갈 건지만 남겨놓고 결정문을 계속해서 다듬는 과정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일단 뭐 이제 결정문 역시 이제 선고 당일까지 최종 수정을 거듭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 밖에도 뭐 낭독할 선고 요지문이라든지 뭐 언론 배포용 보도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많기 때문에 선고까지는 그야말로 좀 촉박하게 준비가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이 기자 저희가 이제 뭐 여야 입장도 들었고 변호사와 네. 연결해서 법적인 쟁점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조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남은 절차 한번 다시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일단 오늘 헌재가 선고일을 공지를 했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거는 만약에 판결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판결 절차, 그러니까 재판관들이 이제 기각이냐 인용이냐 각하냐 이제 최종적으로 의견을 밝히는 판결 절차와 이어서 결정문을 최종 수정하는 작업 그리고 선고만을 남겨둔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헌재가 선고기일을 지정을 했다라는 것은 재판관 이제 개개인별로 더 완전히 뒤바뀌지 않을 정도로 판단이 섰다라는 것이고요. 때문에 이제 표결을 꼭 지금 하지 않더라도 그간의 평의 과정을 통해서 재판부가 거듭해서 서로 의견을 이제 의사를 확인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형식적인 판결 절차로서는 했을 가능성은 또 있는 상황이고 최종적인 판결의 그런 의미는 다 선고 당일에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뭐 평의를 거쳐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 단계가 이 재판관들이 주문과 법정 의견을 정하는 과정이 판결인데 이 판결 행위를 당일날 한다라고 하면 보안 때문에 판결을 당일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건 이제 몇 대 몇 결론만 남겨둘지만 이제 남겨두고 결정문을 가다듬는 작업을 최종적으로 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 그동안 재판관들은 이제 TF 연구관들한테 보고를 받으면서 인용, 기각, 각하 이 세 가지 결정문을 초안을 토대로 해서 여러 버전을 두고 지금 치열한 토론을 계속해서 해온 상황이거든요. 때문에 이제 여기에다가 만약에 재판부에서 별개 의견이나 보충 의견까지 재판부들이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결정문 역시 선고 당일까지도 막판 수정, 그러니까 최종 수정을 계속해서 거듭할 것으로 보이고 이 밖에도 뭐 낭독할 선고 요지문이라든지 아니면 언론 배포용 보도자료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좀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선고만을 남겨뒀지만 지금 생중계도 하겠다고 헌재 쪽에서 공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또 어떻게 할지 지금 뭐 언론사와도 협의를 조율하고 있는 과정으로 보이고요. 일반인에게 방청석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할지 이런 이제 만반의 선고를 앞두고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 다가온 상황입니다. 예, 이번 탄핵 선고와 관련해서 쟁점들도 좀 궁금한데 과거 두 차례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중대한 위법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쟁점으로 다가갈지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지금 뭐 저희가 사실 탄핵 심판 전례가 있죠. 예. 박근혜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사례가 있는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때를 보면 뭐 여러 가지 탄핵 소추 사유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권한 남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위법 행위가 인정이 됐고 그 법 중대성이 이제 높다라고 해서 그때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제 파면 결정이 내렸던 거거든요. 지금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상계엄 선포 같은 게 선포 시점이 지금 전시에 준하는 어떤 비상 상태였는지 아니면 지금 총리를 통한 어떤 건의라던가 국무회의 심의 이런 것들이 좀 절차적인 요건을 갖췄는지 또 국회나 선관위에 군경을 투입한 것들이 뭐 영장주의 위배는 아니지 뭐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됐던 것들이 있었고 이 쟁점별로 양측이 다퉈왔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헌재는 비상계엄 사태가 위법적인지 또 이로 인한 결과가 이제 국민의 신뢰를 배신했다고 볼 정도로 이제 중대하냐가 쟁점이 될 걸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가 이 헌법 질서 수호에 미치는
부정적 해악이 크냐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볼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로 헌재가 어떤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던 부분인 거고 두 번째로 제일 큰 거는 이제 헌법 수호 의지가 있느냐 이 부분도 좀 굉장히 크게 볼 부분이거든요. 지금 윤 대통령 측이 아닌 지금 국회 측 대리인단에서는 계속해서 윤 대통령이 만약에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뭐 어떤 현재의 위험성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위험성도 있다 이렇게 변론 과정에서 밝혔던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윤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 의지가 있냐 이 부분도 좀 제일 중요하게 고려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예. 결과에도 네.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지금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금요일 날 나올 결과인데 지금으로부터 금요일까지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오갈 거거든요.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좀 예측이 되고 있는지요? 맞습니다. 그동안 지금 재판부가 5주째 수기를 이어왔기 때문에 그 결과에도 굉장히 관심이 높은 상황인 거죠. 지금 만약 지금까지도 재판관들 뭐 세부적인 의견 일치가 아직까지 안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당연히 저희가 지금 최종 결과를 예측하긴 사실상 어렵고요. 다만 지금 뭐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국가 중대사기 때문에 이 결정에 따른 뭐 후폭풍들이나 논란 같은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장일치 결론을 낼지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좀 주목할 부분이긴 합니다. 지금 8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재판관 6명 이상이 대통령 탄핵에 찬성을 하는 인용 결정을 내리면은 윤 대통령 즉시 파면이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은 뭐 저희가 많이 전달을 해드렸습니다만 만약에 기각이나 각하로 최종 결정이 된다면 곧바로 이제 직무 정지가 풀려서 대통령직에 복귀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때문에 이제 이 전원일치가 맞을지 아니면 전원일치가 아니라면 뭐 소수 의견이나 이제 반대 의견이 붙기 때문에 이 결정문 자체에도 어떤 내용이 담길지 굉장히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인 거고요. 이 보충이라는 거는 이제 보충 의견이라는 거는 결론에 동의를 하지만 이제 추가적인 어떤 이유가 있을 때 본인이 적시를 하는 것이고요. 예. 이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보충 의견이 붙은 적이 있고 별개 의견이라는 것은 결론엔 동의를 하지만 그 이유가 다르다는 취지입니다. 때문에 만장일치여도 이 별개 의견이 붙을 수가 있고 보충 의견이 붙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만장일치가 아니라면 이 소수 의견, 그러니까 다수 의견에 대한 별개 의견이 또 붙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는 이제 뭐 최선임 재판관이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주 집필자를 정해서 이제 선고 당일에 낭독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 소수 의견이 적시가 된다라고 하면 역대 대통령 사례로는 처음 적시가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8대0 만장일치 그랬었죠. 결론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이제 기각이 됐었기 때문에 적시된 부분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이 공개되지도 않았고요. 때문에 이 결정문 내용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최종 결정문이라고 하면 이 재판관 전원이 전자 서명까지 완료한 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선고 저희가 결정문 그 원본을 보면 선고 일시라고 해서 이제 시간까지도 적시가 되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뭐 미리 적는 건지 시간까지 계산을 해서 그런 것들 좀 알아봤을 때 일단 이 중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고 이후에 좀 그 일시를 적고 최종 서명을 하는 과정을 거친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이 선고를 읽는데 요지를 읽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 이제 일시만 빼놓고 선고 요지를 낭독한 뒤에 이제 최종적으로 종국 결정이 내려지면 그때부터 이제 효력이 발생을 하니까 그 이후에 완전한 결정문의 형태가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사실 뭐 지금으로서 알 수는 없을 거고 그 전에 좀 길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만장일치를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지금 굉장히 좀 길어지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시각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 만장일치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좀 흐려졌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까? 현장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사실 뭐 만장일치였으면은 있는 그대로 선고를 했으면 되는 거 아니냐였는데 지금 거듭해서 예상 선고일을 깨고 수기를 거듭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만장일치에 도달하는 과정이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정말 이견이 갈리고 있어서 첨예하게 갈리고 있어서 쉽사리 쟁점에 대한 합의 단계까지는 도달하지 못했고 그래서 선고일 지정에도 이렇게 뒤늦어졌다라는 저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뭐 만장일치가 흐려졌나 혹은 짙어졌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좀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동안 재판관 내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이제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짓는 이제 중차대한 종국 결정인 만큼 웬만하면 결정문의 통일성 혹은 예. 헌재의 권위를 고려해서 하나의 일치된 의견으로 나가려는 노력을 아마 했었을 겁니다. 재판부 내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여기 이제 결정문 하나의 결정문에 별개 의견이나 소수 의견이나 보충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붙게 되면 이 결정문의 전체적인 통일성을 해칠 수 있다라는 게 또 이제 다수의 법조계의 의견이기 때문에요. 일단 만장일치에 최종적으로 도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 그게 아니라면 이제 지금 선고일까지 지정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부 내에서 지금 각자 이제 의견을 표한 대로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보입니다. 예, 그러면 선고 당일의 절차는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선고 당일에도 선고 절차가 어떻게 될지 좀 많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예. 일단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직접 결정문을 읽으면서 진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전례를 비춰봤을 때 일단 선고 시작을 알리게 되고 이때 이제 탄핵 심판의 헌정사적 의미, 좀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헌정사적 의미를 설명하면서 시작할 수도 있고요. 이후에 이제 쟁점별 탄핵 사유에 대해서 결정 이유들을 충분히 언급을 하고 이 법정 의견을 낭독한 뒤에 마지막으로 주문 낭독을 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관례에 따라서 전원 일치로 결정을 내렸다라고 하면 재판장이 이제 이후에 요지를 먼저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읽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일단 저희가 좀 선고문의 요지 같은 것들을 보면 사건 결과를 설명을 하고 심판 대상이 무엇인지를 한 문장 정도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적법 요건이라고 해서 이 탄핵 소추 자체가 적법했는지를 따지는 적법 요건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고 쟁점별로 위헌 위법 여부를 설명하는 게 쭉 들어가거든요. 지금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5가지 탄핵 소추 사유가 있잖아요. 예. 이 쟁점별로 헌법 위반 여부를 하나하나 뜯어보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 법 위반의 중대성, 그러니까 파면할 정도로 이 법 위반을 중대하게 했냐 이런 순서로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절차적 쟁점에 대한 판단, 실체적 쟁점에 대한 판단 부분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후의 요지 부분에 있어서 재판장이 설명을 할 것이고 만약에 저희가 지금 뭐 인용이냐 기각도 있지만 각하, 그러니까 절차적 문제를 들어서 각하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좀 이제 구체적으로 실체적 쟁점에 대한 판단이나 중대성 여부 같은 것들은 포함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만장일치 선고를 할지도 저희가 관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네. 주문과 다른 결론을 이제 반대 의견을 내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제 세부적으로 판단의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재판장이 주문을 읽은 다음에 다른 재판관들, 그러니까 아까 이것도 미리 지정이 되고요. 그렇게 지정이 된 재판관들이 나머지 의견을 각각 설명하는 형식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지금 결정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주문입니다. 예. 네, 탄핵이 만약에 인용이라고 하면 피청구인이 대통령을 파면한다라고 낭독을 할 거고요. 만약에 기각이면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결론이 매듭 지어질 것이고요. 예. 이 주문 낭독이 끝나는 순간에 이 효력이 즉각 발생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다만 이 선고 순서가 좀 재판부에 전적으로 재량에 달린 것이어서 얼마든지 순서는 변동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좀 과거 전례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2004년 당시 탄핵 심판 관련해서 선고를 내릴 때 탄핵 소추 사유가 단 3가지였거든요. 예. 이때는 선고까지 25분 정도가 걸렸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주문을 하고 이제 결론은 맨 마지막에 공개를 했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2017년 같은 경우에는 13개의 탄핵 사유가 있었거든요. 그때 국정농단이나 뭐 세월호 예. 사건 등을 포함해서요. 이때 이제 굵직한 쟁점들을 재빠르게 정리를 하면서 파면 선고까지 21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결정문에 선고 시간도 적힌다고 했잖아요.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탄핵 소추 사유가 5가지인데 이제 선고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이 부분도 좀 관심인 사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오는 네. 4일 금요일이죠. 11시로 이 탄핵 심판이 정해졌는데 이 선고 기일 결정 어떻게 좀 이루어졌는지부터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 오늘 오전 10시 40분쯤에 헌법재판소에서 오는 4일 11시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정했는데요. 일단 이번 결정 배경에 대해서 헌재가 구체적으로 어떤
배경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예. 네. 다만 오늘 오전에도 평의가 있었는데요. 어제 이어서 오늘 오전 평의에서 이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날짜에 대한 합의가 선고 날짜에 합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지금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역대 이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에 넘겨져서 이제 종국 결정이 나오기까지의 어떤 전례들을 다 깨고 지금 변론이 종결된 지 한 달여 만에 결론이 나오는 셈인데 지금 5주 동안 재판부에서 평의를 이어왔기 때문에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가운데는 가장 오래 걸린 재판으로 기록된 상황에서 오늘 선고 날짜에 드디어 의견을 모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일단 뭐 통상 전례에 비춰서 그동안 저희가 주요 탄핵 심판 사건들을 먼저 결론 내리지 않았습니까? 예. 한 이틀 전에 공지를 했었고 시간을 10시로 잡았었는데 이번에는 사흘 전에 공지를 했고 예. 시간도 11시로 잡았습니다. 일단 기존 저희가 지금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측을 했던 게 3월 둘째 주부터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예상이 계속해서 빗나갔었고 헌재가 계속해서 이제 다른 사건들 뭐 검사 탄핵 사건이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 뭐 일반 정기 선고 이런 것들을 동시에 처리를 해 나가면서 일단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계속해서 이제 논의를 거듭하는 상황이었고 이제 3월 마지막 주 그러니까 지난주 들어서부터는 이제 평의가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다라는 걸로 취재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때문에 이제 사실상 판결만 남겨둔 상황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일 선고일이 안개 속인 상황에서 4월 18일 문영배 이미선 두 재판관이 퇴임하는 시점까지도 결론을 못 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6인 체제로 갔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좀 혼란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지금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대통령 권한 대행이 대통령 몫을 임명할 수 있느냐 혹은 6인 체제로 우리가 심리는 가능하더라도 종국 결정까지 내릴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막바지에 이번 주에 선고를 내리기로 하면서 사실상 좀 극한의 혼란은 피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일단 뭐 내일 당장 이제 재보궐선거라든지 다음 주 있을 4월 10일에 있을 정기 목요일 선거라든지 헌법재판소 내부 인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실 외적인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오늘 선고일 지정 합의에 다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떤 부분을 쟁점을 삼고 있는 건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때 중요하게 보는 그런 부분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동안 두 차례 탄핵 심판 사례로 겪지 않았습니까? 네. 일종의 헌재가 좀 그동안의 재판을 통해서 기준점을 제시한 것들이 있거든요. 일단 윤 대통령 사건에서는 지금 5가지 탄핵소추 사유가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있는데 뭐 첫째로는 이제 계엄 선포 행위, 둘째로는 포고령 1호를 발표한 거, 세 번째로는 국회 봉쇄와 장악을 시도한 거,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선관위를 장악하려고 한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법관이나 정치인 체포 시도 이렇게 5가지 탄핵 소추 사유를 들 수 있는데 지금 이 5가지 사유와 관련해서 이제 국회 측에서는 헌법과 개헌법 위반으로 주로 그동안의 변론에서 다투었고 예. 저희가 11차례 변론에서 총 16명의 증인을 불러서 직접적으로 신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토대로 게다가 이제 검찰 뭐 수사 기록이라든지 증인 신문 내용이라든지 그동안 변론 과정에서 양측이 증거로 냈던 것들을 토대로 해서 재판부가 판단한 일만 남은 건데 일단 첫 번째로는 비상계엄 사태가 위헌위법적인지 또 이로 인한 결과가 국민의 신뢰를 배신했다고 볼 정도로 중대한지 이 부분이 가장 큰 탄핵 심판에 있어서 쟁점이 될 걸로 보이고요. 이제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사실 저희가 그동안 한덕수 총리라든지 검사 탄핵 심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헌재의 결정문을 보면 아시겠지만 공무원 이제 고위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헌법상 그런 의무들, 지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더 그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소 측면에서 윤 대통령이 갖고 있는 헌법상 지위를 고려했을 때 과연 윤 대통령의 헌법소 의지가 있냐 이 부분도 가장 중요하게 살펴볼 걸로 보이고요. 일단은 지금 뭐 선고 날짜를 정한 시점에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 재판관마다 어느 정도 결론에 다다랐다라는 어떤 판단이 섰다라는 것이고 그간의 평의를 통해서 서로 의견을 짐작할 수 있다라는 뜻이지 이 5가지 탄핵소추 사유별로 뭐 명확하게 몇 대 몇으로 판결을 했다 이 부분까지는 저희가 아직까지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선고를 앞두고 갖은 정보들이 많이 이제 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좀 맹목적으로 맹신하시기보다는 앞으로 다가온
그러니까 4일날 있을 선고 결과에 좀 주목을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선고까지는 조금의 시간이 남아 있기는 한데 그럼 이 남은 시간 동안은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사실상 선고만을 남겨둔 상황인데 선고 직전에 저희가 준비해야 될 게 굉장히 많거든요. 예. 지금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지 여부 같은 것들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고, 그러니까 명확하게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는데 사실 선고 당일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드시 의무가 있는 건 아닌 거고요. 때문에 다만 윤 대통령이 지금 지난달부터 구속 상태가 풀려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직접 출석할 수도 있지만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공지를 기다려봐야 할 것 같고 다만 국회 측 대리인단 같은 경우는 직접 출석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일반인들의 재판정 방청이 또 인용이 됐고 생중계까지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뭐 지금 선고 요지를 준비하는, 그러니까 변론 최종적으로 선고문 작성을 하고 또 언론에 배포할 이런 자료들을 준비하고 이런 거 말고도 지금 재판 선고 당일 요 보안이라든지 절차이라든지 경내 보안이나 이런 것들 준비하는 데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과 함께, 그러니까 이런 외부적인 어떤 보안 문제와 함께 재판부에서 지금 판결을 안 했다라고 하면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보안을 위해서 판결은 당일날 이뤄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11시에 선고 일정이 잡혔는데 그 직전까지도 지금 결정문 최종 수정을 막판으로 거듭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뭐 만장일치지 아니냐 뭐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만약에 만장일치더라도 여기에 나는 조금 더 보충해서 의견을 내고 싶다라고 하면 재판관이 자기 이름을 내고 또 보충 의견을 넣을 수 있거든요. 별개 의견도 넣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적시한다라고 하면 어느 부분까지 넣을 건지 이런 부분도 이제 최종적으로 조율을 계속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재판부의 지시를 받고 있는 헌법연구관 TF 연구관들 말고도 지금 헌재선 직원이 비상체제에 돌입을 해서 선고 준비에 만반을 기할 걸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 말씀하신 보충 의견, 그러니까 소수 의견이 담기고 그런 부분인데 사실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가 좀 없지 않았습니까? 관련된 내용 좀 전해주시죠. 맞습니다. 그동안 저희 뭐 2차례 탄핵 심판을 겪어서 뭐 다들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때를 보면 지금 당시에 여러 가지 탄핵소추 사유, 그러니까 13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 그러니까 사인의 국정 개입 허용, 권한 남용 이런 것들이 인정이 돼서 그러니까 법 위반 행위가 하나가 인정이 돼서 그 부분에 있어서 법 위반의 어떤 중대성이 인정이 돼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이 됐던 것이었는데 당시에는 이제 8대0 전원일치, 만장일치 결론이었기 때문에 소수 의견, 그러니까 다수 의견이 아닌 소수 의견이 적시된 적이 없었고요. 윤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로 2004년 당시에 결정이 있었는데 이때는 이제 당시에 뭐 다른 의견이 있었지만 결정문에 담기진 않았습니다. 노 대통령 때 말씀하시죠? 예, 그 당시에는 헌법재판소 관련 규정이 개정되기 전이어서 세부적으로 재판부 사이에서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 소수 의견이 있었는지 재판부의 그 결정문에 적시가 되지 않았거든요. 때문에 이번에 윤 대통령 이제 탄핵 심판 선고가 난 이후에 최종적인 결정문에 이제 어떤 이제 논리 구조가 담길 것이고 별개 의견이나 소수 의견이 담길 것인지 이 부분이 굉장히 주목되는 상황이고 만약에 소수 의견이 적시된다라고 하면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가운데는 헌정사 처음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선고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쏠리는데 이 경우의 수를 보면 기각, 각하, 인용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이것들은 어떻게 나뉘게 되는 건지 또 그리고 선고가 나오면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탄핵 심판의 어떤 기본적인 좀 구조를 보면요. 뭐 8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지만 인용이다. 뭐 아니면은 기각이나 각하다 이렇게 기본적인 부분들을 뭐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일단 지금 저희 재판부가 8명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 과반수, 그러니까 5명 이상은 인용이냐 기각이냐 각하냐를 서야 이게 본안 판단이라고 하는 걸로 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각하가 4명, 인용이 4명이라고 하면 각하가 되는 것이고요. 인용이 최소한 5명은 돼야
본안 판단으로 가서 인용 정족수가 미달이 되기 때문에 최종적인 기각 판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뭐 8대 0, 7대 1, 6대 2, 그러니까 앞서 전자 제가 말씀드린 숫자가 인용이라면 파면이라는 결론에 다다르는 것이지만 만약에 인용이 5명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하면 이게 본안에 가지 못하거나 인용 정족수에 미달을 하기 때문에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내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재판관 8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국회 탄핵 심판 청구를 받아들이면 예. 인용 결정을 통해서 윤 대통령이 직에서 바로 물러나게 되는 것이고요. 예. 이거는 재판부가 선고 당일 주문을 읽을 때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은 관절을 떠나서 이제 경호나 경비 이런 것들을 빼고 파면이 됐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이 받는 예우 같은 것들이 혜택이라는 것들이 박탈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불구속 상태로 윤 대통령 지금 계속해서 형사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역시 파면이 될 경우 불소추 특권 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각 혹은 각하 결정이 나오게 되면 이제 직에 복귀하게 되는 거죠. 예. 윤 대통령이 갖고 있던 이제 권한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각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탄핵 청구 자체가 법률이 정한 어떤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예. 절차상 하자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면 실체적인 쟁점에 대한 파악까지 들어가지 않고 각하 결정이 내려지게 되고요. 일단 기각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명 이상이 인용이 아닌 결정을 내리게 되면 국회 탄핵 심판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게 되면 기각 결정을 나오게 됩니다. 지금 뭐 그동안 탄핵 소추 쟁점마다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을 해왔기 때문에 이 헌법 위반 여부 탄핵 소추 쟁점별로 헌법 예. 위반 여부를 어떻게 파악하는지 그리고 여기에 나가서 법 위반의 중대성을 인정하냐 아니냐가 아마 파면을 가를 핵심적인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저희가 지금 경우의 수 이야기 나누는 인용, 기각, 각하 세 가지 중에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사실 정치적 그리고 혼란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네.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도 그랬었고 최근에 서부지법 사태에서도 그랬었고 취재하시면서 현장의 그런 과열된 분위기를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네. 관련해서 그런 우려도 좀 하고 계시죠? 맞습니다. 뭐 저희가 뭐 계속해서 지금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과정에서도 생중계로 계속 보여드리고 했는데 저도 지금 매일같이 헌재로 출근하면서 그 예. 일대의 분위기를 뭐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걸 확인하고 있는데 지금 그야말로 헌재 주변에서는 탄핵 찬반 집회, 뭐 1인 시위자, 유튜버들 그야말로 수많은 인파가 섞이면서 경찰과 크고 작은 마찰이 사실 그래요.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저희가 전해드렸다시피 선고일 뭐 광화문이라든지 헌재라든지 도심 곳곳에 수만 명이 집결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지금 치안, 경호에도 비상이 걸린 상황이거든요. 경호는 그야말로 더 치밀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경찰 같은 경우에는 가용 인력을 100%로 끌어올리겠다고 했고 예. 이 의미는 즉 뭐 저희가 기존에서 전해드렸던 바와 같이 가포 비상을 전 시도 경찰청에 발령을 했다. 예.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부분은 헌재 주변에 지금 200m 안팎으로는 진공 상태로 만들어서 좀 물리적 충돌을 최소화하겠다라는 방침으로 보이고요. 이 중 이제 서울 기동대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제 경찰이 투입되고 있는데 약 14,000여 명 정도는 서울에 집중 배치가 된다고 합니다. 일단 선고 전날 지금 뭐 헌재 분위기도 삼엄하지만 저기 지금 저희 보여드리는 곳이 헌재 정문 바로 앞인데 그렇죠. 예. 경찰 차벽으로 더 이상 이제 유튜버라든지 좀 불신 검문을 했을 때 좀 특이사항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의 어떤 계속 머무르고 는 것들을 계속해서 방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고 전날에도 지금 서울경찰청 같은 경우 가용 경력의 절반 이상을 동원하는 의료 비상을 발령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때문에 선고 전날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부터는 경찰도 비상근무에 들어갈 계획이고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이제 안타까운 사례가 또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예. 또 당시에 이제 크고 작은 충돌에 더해서 좀 안타깝게 사망 사고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과격한 시위에 대비해서 기동대원들이 보호복을 입거나 뭐 나아가서는 캡사이신 분사기 이런 것들도 지참을 한다고 하고요. 일단 무엇보다 선고 당일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신변 경호 수준이 지금 계속해서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들에 대한 뭐 이동 경로라든지 뭐 신변 경호도 지금 계속해서 강화가 될 것으로 보이고 예. 지금 일반인 방청을 허용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몇 명이나 뭐 이제 경내로 들어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경내에서도 형사 같은 것들을 형사분을 배치를 하고 청사에 뭐 난입하려는 어떤 뭐 현행범 체포 가능성은 없는지 이런 것들도 지금 종합적으로 고려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관련해서 안전사고 결코 없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이채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